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024년 7월 2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한밤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민청 구금시설 뒤편에서 웅크린 채 앉아있는 한국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다 펴지지도 않는 다리, 숨막히는 좁은 복도, 하루 두 끼 맨밥과 야채볶음. 그는 단순한 여행객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이기훈, 43. 그가 겪은 일은 우연한 술자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사람 매매라는 현실로 끝났습니다. 봉인된 사건 노트 그날의 기록을 함께 열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또 하나의 진실을 함께 밝혀주세요. 2024년 7월 15일 이기훈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혼자 떠난 5박 6일 자유여행이었죠. 회사 생활 15년 만에 처음으로 홀로 떠나본 여행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긴 뒤 그는 시아누크 비행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해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곳에서 며칠간 쉬다 올 생각이었죠.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그는 로비에서 몇몇 외국인 여행객들과 마주쳤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가벼운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리우창이라는 이름의 중국계 남성이었죠. 30 초반으로 보이는 리우창은 유창한 영어와 약간의 한국어로 이기훈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왔는지, 며칠 머무는지, 혼자 여행이 처음인지. 질문은 자연스러웠고 이기훈은 경계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리우창은 근처 바에서 맥주 한 잔 어떠냐며 제안했어요. 이기훈은 흔쾌히 따라 나섰죠. 낯선 곳에서 만난 친절한 여행 동료. 그건 흔히 있는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바에는 이미 두어 명의 외국인이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맥주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되었어요. 이야기는 점점 더 가벼워졌고 웃음소리가 커졌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리우창은 그녀를 린이라고 소개했어요. 친한 동생이라고 했죠. 2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린은 이기훈 옆자리에 앉았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여행은 즐거운지. 질문들은 다정했고 이기훈은 경계심이 더욱 흐려졌죠. 술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리우창이 은근슬쩍 방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편하게 더 마시자는 거였죠. 이기훈은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 함께 방으로 향했어요. 방에는 간이 테이블과 작은 소파가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어두운 바다가 보였죠. 술은 계속 돌았고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린이 이기훈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손이 닿고 시선이 얽혔죠. 리우창과 다른 일행은 자리를 비웠고 방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이기훈은 그 상황이 우연처럼 느껴졌어요. 여행 중에 벌어지는 가벼운 만남 정도로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린은 이미 방을 나간 뒤였어요. 어제 일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오후가 되어 로비에 내려갔을 때 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가는 붉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린은 이기훈을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미성년자야. 그 한마디가 이기훈의 머릿속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린은 계속 울면서 말했죠. 나 아직 17이야. 어젯밤 일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기훈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리우창이 나타났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게 깔렸죠. 이런 일이 생겼으니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합의금은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행 경비로 들고 온 돈은 기껏해야 100만 원 남짓이었어요. 이기훈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죠. 그런 돈 없어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리우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경찰 부를게요. 그 순간부터 이기훈의 여행은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훈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라는 말, 경찰 신고라는 협박, 그리고 $10,000라는 금액.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은 떨렸어요. 리우창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당장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여행 중에 만난 여자가 미성년자였고 지금 돈을 요구받고 있다고요? 믿어줄 리 없었죠. 게다가 $10,000를 당장 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기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정말 돈이 없어요. 이건 오해예요. 리우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둘 다 건장한 체격이었고 표정은 무표정했죠. 리우창이 그들에게 뭔가 중국어로 지시했고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한 남자가 문을 잠갔어요. 다른 남자는 이기훈 앞으로 다가왔죠. 이기훈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옆구리에 꽂혔어요. 갈비뼈 부근을 정확하게 가격했죠. 숨이 막히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이기훈에게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등, 허벅지, 옆구리.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게스트하우스 복도는 조용했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10여 분간 이어졌어요.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가 날아와 이마에 부딪혔고 피가 흘렀죠. 리우창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기훈이 거의 의식을 잃을 무렵 폭행이 멈췄어요. 리우창이 쪼그려 앉아 이기훈의 얼굴을 들여다봤죠. 돈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널 사갈 사람 많거든요. 이기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산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죠? 하지만 리우창은 진지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누군가 나타났어요. 2024년 7월 19일 오후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었죠. 이름은 장하오. 리우창과 악수를 나누며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들은 이기훈을 바라보며 중국어로 대화했습니다. 가격을 흥정하는 듯한 몸짓이었어요. 손가락을 펴고 접으며 숫자를 말하는 모습. 이기훈은 자신이 물건처럼 거래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하오는 이기훈 앞으로 다가와 턱을 들어 얼굴을 살폈어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듯 팔을 만지고 어깨를 눌렀죠. 그러더니 리우창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는 그 자리에서 성사되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1,200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60만 원. 한 사람의 값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이기훈은 끌려가듯 차에 실렸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고 도망칠 방법도 보이지 않았죠. 차는 시아누크빌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고 건물은 드물어졌습니다. 약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주변은 공터였고 사람의 인기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건물 입구에는 라오스 출신으로 보이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장하오가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기훈도 뒤따라 들어갔죠. 복도는 좁았고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자 여러 개의 방문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방문이 열렸고 이기훈은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 2개가 놓여 있었죠. 책상 위에는 낡은 컴퓨터 모니터 몇 대가 켜져 있었어요. 장하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여기서 일해.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이기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 장하오는 웃으며 대답했죠. 전화 거는 거야. 한국 사람들한테. 그제야 이기훈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아지트라는 걸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게 될 거라는 걸요. 며칠간 이어진 폭행으로 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정신은 흐릿했습니다.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장하오는 종이 한 장을 건넸죠. 영문과 중국어로 쓰인 각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읽어보니 자발적으로 일하러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명하라고 했죠. 이기훈은 거부했지만 주먹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결국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이기훈의 감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었기에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어요. 형광등은 24시간 내내 켜져 있었고 시간 감각은 점점 흐려졌죠. 이기훈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갈비뼈 부근은 숨을 쉴 때마다 아팠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장하오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는 맨밥, 다른 하나는 야채볶음이었죠. 간도 안 맞고 기름기만 자르르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기훈은 먹고 싶지 않았지만 굶을 수는 없었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죠. 장하오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 시작해. 대본 줄 테니까 외워. 책상 위로 인쇄된 종이 몇 장이 던져졌어요. 한국어로 쓰인 보이스피싱 스크립트였습니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내용,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준다는 내용,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멘트들. 이기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거 못해요. 이건 범죄잖아요. 장하오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너 지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야? 내가 미성년자 건드린 거 다 증거 있어. 경찰 부르면 넌 끝이야. 이기훈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부터 강요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대본을 암기하고 오후에는 모니터 앞에 앉아 전화를 걸었어요. 리스트에는 한국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했죠. 통화 연결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든 목소리였어요. 이기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본을 읽었죠. 검찰청 금융조사과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이상 거래 내역이 포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이기훈은 계속 대본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고 중간에 끊겼어요. 장하오가 옆에서 지켜보며 인상을 찌푸렸죠.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밥 없어. 이기훈은 며칠간 제대로 통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식사가 줄었어요. 하루 2끼가 1끼가 되고 양도 절반으로 줄었죠. 배고픔은 이기훈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이기훈은 방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베트남 남성이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처지였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둘은 나란히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라오스 출신 경비원들이 교대로 감시를 돌았죠. 화장실을 가려면 문을 두드려야 했고 허락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복도는 고작 3m. 그 짧은 거리조차 경비원이 따라붙었어요. 도망칠 틈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기훈은 몰래 휴대폰을 찾으려 했어요. 도착 첫날 빼앗긴 휴대폰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방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장하오였습니다. 뭐해? 이기훈은 얼어붙었죠. 장하오는 천천히 다가와 이기훈의 멱살을 잡았어요. 도망칠 생각하지 마. 나가봤자 경찰한테 잡혀. 넌 이미 범죄자야. 그 말은 이기훈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나는 범죄자인 걸까? 미성년자를 건드린 사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 스스로를 가해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항할 의지가 점점 사라졌죠. 며칠 뒤 장하오는 이기훈에게 뜨거운 쇠막대를 들이댔습니다. 담배 불을 붙이는 라이터로 달군 금속이었어요. 팔뚝의 지지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는 냄새가 났죠. 이기훈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하오는 차갑게 말했어요. 탈출하면 다리 부러뜨릴 거야. 명심해. 화상 자국은 아물지 않았고 감염되기 시작했어요. 열이 났지만 약은 주어지지 않았죠. 이기훈은 매트리스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끙끙 앓았습니다. 베트남 남성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줬어요. 말없는 위로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기훈의 정신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현실감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왜 여기 있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질문들은 답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물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였어요. 경찰이 온 거였죠. 2024년 7월 22일 오후였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었지만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발소리, 고함,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이기훈은 매트리스에서 몸을 일으켰죠. 베트남 남성도 긴장한 표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건물 앞에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춰선 듯했죠. 확성기로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경비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어요. 중국어와 크메르어가 뒤섞인 고함이었죠. 그러다 총소리 같은 게 한 번 울렸습니다. 이기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총을 든 채였죠. 그들은 방 안을 재빠르게 살피더니 이기훈과 베트남 남성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나오라는 뜻이었어요. 이기훈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죠. 복도로 나가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장하오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경비원 둘도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한 명이 이기훈에게 다가와 크메르어로 뭔가 물었어요. 이기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한국 사람이에요. 코리안.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전기로 뭔가 보고했습니다. 이기훈은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얼마 만에 보는 태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고 조직원들이 차례로 실려갔습니다. 이기훈도 차에 태워졌어요. 구조된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대사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 이민청 구금시설이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낡은 건물이었어요. 이기훈은 차에서 내려 안으로 끌려 들어갔죠. 경찰은 통역관을 통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불법 체류 가능성과 범죄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기훈은 황급히 항변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납치당한 거라고요. 하지만 통역관은 무표정하게 말을 전달했을 뿐이었죠. 절차상 필요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기훈은 구금시설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좁았고 사람들로 가득했죠.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남성들이었습니다. 앉을 공간조차 부족해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기훈에게 배정된 곳은 복도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다리를 뻗으면 맞은편 사람과 부딪힐 정도로 좁았어요.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냄새가 진동했죠. 식사는 하루 2번 제공되었습니다. 맨밥과 약간의 반찬. 장하오의 아지트에서 먹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기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구조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감금이 시작된 거였죠. 밤이 되자 복도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사람들의 신음소리, 기침소리, 코 고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기훈은 벽에 기대 앉은 채 눈을 감았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피해자인가 범죄자인가? 왜 경찰은 나를 여기 가뒀을까? 언제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질문들은 답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라는 건 한 번도 없었고 누구도 그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이기훈은 같은 구금시설에 있던 한 필리핀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영어를 할 줄 알았죠. 필리핀 남성은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대부분 서류 문제로 갇혀 있어요. 몇 달씩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기훈은 절망했습니다. 몇 달이라니.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이 자신의 상황을 알기나 할까요? 어느 날 밤 이기훈은 복도 끝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고향에 가고 싶다고, 엄마를 보고 싶다고 울고 있었죠. 이기훈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집에 가고 싶었으니까요.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조차 없었죠. 이미 모든 감정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한 직원이 이기훈을 불렀어요. 사무실로 따라가자 책상 너머에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이기훈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직원은 이기훈의 상황을 확인했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곧 석방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덧붙였죠. 이기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석방 소식은 오지 않았죠. 이기훈은 점점 지쳐갔어요.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장하오가 나타나 다시 자신을 끌고 가는 꿈, 리우창이 웃으며 돈을 세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이기훈이 구금시설에서 고통받는 동안 한국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인천. 이기훈의 아내 김수진은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틀은 여행 중이라 바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사흘째부터 휴대폰이 꺼져 있었고 메신저도 읽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출국 기록을 확인했고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은 외교부에도 연락했어요. 담당자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죠. 같은 시각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이기훈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직원 소피아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일주일 전 체크아웃 없이 사라진 한국인 남성. 방 안에는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권과 지갑만 없고 옷가지와 세면도구는 그대로였죠. 보통 여행객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현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외국인 여행객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종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했어요. 마침 근처 편의점에 설치된 카메라에 이기훈의 모습이 잡혀 있었죠. 2024년 7월 16일 오후 9시경. 이기훈은 리우창, 린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밝아 보였고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영상은 없었죠. 소피아는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리우창과 린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있었죠. 리우창은 사기와 폭행 혐의로 수배 중이었고 린은 미성년자 사칭 공갈 조직과 연루된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리우창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며칠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시아누크빌 외곽에 위치한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정보였어요. 낮이든 밤이든 전기가 계속 사용되고 있었죠. 주변 주민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거였어요. 특히 중국인들이 많았고 가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보였다고 했죠.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건물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이틀간 관찰한 결과 수상한 점들이 포착되었죠.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늘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밤늦게 차량이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어요. 그중 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한 결과 장하오라는 이름의 중국인 소유였죠. 장하오 역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었어요. 경찰은 급습작전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오후 2시 특수기동대가 건물을 포위했어요. 확성기로 경고방송을 했고 정문을 부수고 들어갔죠. 건물 안에서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원 5명과 감금된 피해자 7명이었어요. 이기훈도 그중 한 명이었죠. 경찰은 현장에서 여러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컴퓨터에는 보이스피싱 스크립트와 피해자 명단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한국인 전화번호가 수천 개 리스트에 올라 있었죠. 또한 가짜 계약서와 각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자발적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한 서류였어요. 이기훈이 서명한 각서도 그 중에 있었죠. 장하오의 휴대폰도 압수되었습니다. 메시지 기록을 분석한 결과 리우창과의 대화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2024년 7월 19일 오전. 장하오 한국인 한 명 있는데 얼마야? 리우창 1200. 건강하고 말 잘 들어. 장하오 오케이. 오후에 데리러 갈게. 리우창 현금으로 줘. 대화는 명백히 인신매매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우창과 린의 소재를 추적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시아누크빌을 떠난 뒤였죠.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검거 가능성은 낮았어요. 한편 구조된 피해자들은 모두 이민청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서류 미비와 범죄 연루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이기훈도 예외는 아니었죠.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법상 외국인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면 일단 구금하고 보는 게 원칙이었어요. 석방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죠. 한국 대사관이 개입했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현지 당국과 협의하는 대만 수주일이 소요되었어요. 그 사이 이기훈은 구금시설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죠. 구금시설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이기훈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벽만 바라봤어요. 복도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고 공기는 답답했죠. 한국 대사관 직원이 다시 방문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2024년 7월 29일 오전이었어요. 직원은 이기훈에게 서류 몇 장을 건넸죠. 진술서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상세히 작성해야 석방 절차가 빨라진다고 했어요. 이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 미성년자 협박, 폭행, 매매, 감금.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어요.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죠. 글씨가 번졌지만 계속 썼습니다. 직원은 진술서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죠.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구금시설 안에서 이기훈은 점점 더 쇠약해졌어요. 식사는 여전히 하루 2번 맨밥뿐이었고 영양실조 증상이 나타났죠. 입술은 갈라졌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장하오가 나타나 다시 자신을 끌고 가는 꿈, 리우창이 웃으며 돈을 세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같은 구금시설에 있던 필리핀 남성과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미 3개월째 이곳에 갇혀 있었어요. 서류 문제 때문이라고 했죠.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기훈은 절망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몇 달씩 여기 갇혀 있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좁은 공간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기곤 했죠.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자리를 침범했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먹이 오갔고 피가 튀었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와 둘을 끌어냈죠. 그날 밤 이기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폭력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리우창의 조직원들에게 맞던 순간, 장하오에게 화상을 입던 순간, 모든 게 생생했죠.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2024년 8월 5일, 한국 대사관 직원이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석방 허가가 났다고 했죠. 이틀 뒤면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기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 표도 예약했습니다. 8월 8일 인천행이에요. 이기훈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죠. 3주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 뒤 석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류상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명을 빠뜨렸다고 했죠.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훈은 무너졌어요. 또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모든 힘이 빠졌죠. 대사관 직원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상황을 바꿔주지는 않았어요. 이기훈은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갔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8월 8일 예정되었던 비행기는 그를 태우지 못한 채 떠났어요. 이기훈은 복도 구석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정말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의문만 커져갔죠.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김수진이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남편이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구금되어 있다고요.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뉴스에 보도되었고 여론이 들끓었죠. 외교부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2024년 8월 12일 캄보디아 당국이 최종 석방 허가를 내렸습니다. 언론의 주목 때문이었죠.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8월 14일 오전 이기훈은 드디어 구금시설 문을 나섰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32일 만이었죠. 대사관 직원이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기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아누크빌의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에게 이 도시는 악몽이었습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여권에 도장이 찍히고 탑승권을 받았죠.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돌아가는구나.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캄보디아 땅이 멀어졌죠. 이기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24년 8월 14일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이기훈은 휠체어에 앉아 나왔습니다. 32일간의 감금 생활로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몸무게는 15kg 가까이 빠져 있었죠. 입국장 문이 열리자 김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이들도 함께였죠. 가족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공항 한쪽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죠. 어떻게 납치당하셨나요? 조직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정부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이기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기자들을 막아섰어요. 피해자는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도 이기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김수진이 손을 잡아줬지만 그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한 뒤에도 이기훈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죠. 김수진은 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이기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왔어요. 사건 조사를 위한 공식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기훈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진술했어요. 리우창과 린을 만난 경위, 미성년자 협박, 폭행과 매매, 감금 생활. 진술은 5시간 넘게 이어졌죠. 경찰은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리우창과 린을 반드시 검거할 겁니다. 하지만 이기훈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실제로 리우창과 린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수배령을 내렸지만 두 사람은 이미 국경을 넘은 뒤였어요. 태국으로 넘어갔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태국 경찰에도 협조 요청이 들어갔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했어요. 한 나라에서 수배되면 다른 나라로 이동했죠. 신분을 바꾸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하오는 캄보디아 법정에 섰어요. 2024년 9월 초였습니다. 인신매매, 불법 감금, 사기 방조 혐의였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컴퓨터에 남은 보이스피싱 기록, 리우창과의 메시지, 피해자들의 진술. 장하오는 유죄를 인정했죠.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하오는 끝까지 리우창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어요. 알려줘도 감형은 없을 거라며 입을 다물었죠. 조직원 나머지 4명도 각각 5년에서 8년형을 받았습니다. 재판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었어요. 이기훈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처벌받은 건 다행이지만 진짜 주범은 여전히 자유로웠으니까요. 리우창과 린.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있을 겁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여행주의보를 강화했어요. 시아누크빌 지역 특별주의 경보가 발령되었죠. 여행객들에게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조심하라는 안내문이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는 이어졌어요. 2024년 10월 또 다른 한국인이 시아누크빌에서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죠. 28살 남성이었습니다. 혼자 여행 중이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렸다고 해요. 마지막 연락은 술자리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중국계로 보이는 남성 2명과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지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 남성은 일주일 뒤 태국 국경 근처에서 발견되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을 요구받았고 폭행당했으며 도망쳤다고 해요.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술자리,
여성, 미성년자 협박, 폭행. 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기훈은 그 뉴스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뉴스를 끄고 눈을 감을 뿐이었죠. 2024년 11월, 이기훈은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이 병행되었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리우창의 얼굴, 린의 울음소리, 장하오의 차가운 목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회사에는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고 일상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김수진은 묵묵히 남편을 지켜봤죠.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으며. 2025년 3월, 이기훈은 여전히 집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회복은 더뎠어요.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꿨고 낮에는 무기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우창이 태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2025년 3월 12일 방콕 외곽 지역. 태국 경찰이 불법 도박장을 단속하던 중 리우창을 발견했죠. 가짜 여권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수배령이 떠올랐고 즉시 체포되었어요. 이기훈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가 잡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내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이나마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린의 소재도 파악되었다고 했어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활동 중이라는 정보였죠. 현재 추적 중이며 곧 검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날 밤 이기훈은 오랜만에 김수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이제 좀 나아지려고 해. 김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죠.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이기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가족들한테 이런 걱정만 끼쳐서. 김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2025년 4월. 이기훈은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죠. 평범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혔어요. 카페에도 가고 서점에도 갔죠. 여전히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움찔했지만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5월 초 경찰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린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치앙마이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포되었다고 했죠. 역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얼굴 인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린은 체포 당시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젊은 남성 여행객에게 접근해 술자리를 제안하던 중이었죠. 다행히 범행 전에 검거되어 새로운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리우창과 린 모두 캄보디아로 송환되었어요.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죠. 이기훈은 피해자 진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025년 6월 말, 캄보디아 법원은 리우창에게 징역 15년, 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신매매, 공갈, 폭행 방조 혐의였어요.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기훈은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처벌받은 건 당연한 일이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죠. 그들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자신이 겪은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2025년 8월. 사건 발생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기훈은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국내 동해안이었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고 김수진은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기훈은 파도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처럼 평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죠. 캄보디아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시아누크빌의 해변, 그곳에서 시작된 악몽.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기억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기훈은 노트북을 켰어요. 뉴스 검색창에 캄보디아 인신매매를 입력했죠. 여전히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에도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수법은 비슷했죠. 술자리, 협박, 매매. 조직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범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기훈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주의보가 강화되었지만 피해는 멈추지 않았죠. 여행객들은 여전히 낯선 친절함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어두운 바다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이기훈은 생각했어요. 나는 살아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감금되어 있을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리우창과 리는 잡혔지만 그들이 속했던 네트워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자를 찾는 조직들. 신분을 바꾸고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는 범죄자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기훈은 눈을 감았어요. 여전히 악몽을 꾸지만 이제는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살아남았으니까. 가족 곁으로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범죄들. 친절한 낯선 사람 뒤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술자리에 초대받고 있을 겁니다. 친절한 미소와 함께.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 채. 에필로그. 2025년 11월 현재.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대상 범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우창과 린의 체포 이후에도 유사 조직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죠. 한국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훈은 현재 회복 중이며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가 남긴 진술과 증언은 이후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누군가의 여행은 오늘도 악몽으로 바뀌고 있을 겁니다. 친절한 술자리로 시작해서 매매로 끝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나 그 끝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건 노트, 마음에 남으셨나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 사건 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